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드미트리 비볼과 아투르 베테르비에프 2차전 리뷰 이제서야 진행합니다. 사실 이 영상 예전에 한번 만들었다가 저작권 이슈로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3차전은 어쩌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볼은 베테르비에프의 파워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였고, 반대로 베테르비에프 역시 비볼의 스피드를 상대로 3차전에서는 이거다 싶은 해답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뭐 그건 선수들 사정이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3차전이 열리길 기도나 해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드미트리 비볼이 1차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1차전에서 비볼의 기본적인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아투르 베테르비에프를 뒤로 밀어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푸더크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테르비에프는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선수입니다. 살살 치는 것처럼 보이는 펀치에도 상대들이 무너졌고, 비볼과 1차전을 치르기 전까지는 KO율 100%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 이상하게 느꼈던 건 베테르비에프는 언제 어디서든 앞손을 상대의 앞면에 조준을 해놓고 매우 파워풀하고 정교한 펀치로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선수인데, 비볼은 오히려 자신의 앞면을 베테르비에프의 앞손 라인에 갖다 대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베테르비에프도 이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비볼의 반응을 보려는 듯 앞손을 아주 소극적으로 내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볼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테르비에프의 앞손이 나오면 다리를 구부리면서 거리를 벌리고 타이밍에 카운터를 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르비에프로 하여금 앞손을 많이 내게 하면서 카운터 펀치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1차전 초반에는 분명히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1차전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 계산에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비볼이 다리를 구부리는 타이밍에 방어를 할 시간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비볼이 뒷다리를 구부리고 온몸을 실어 카운터를 쳐도 베테르비에프는 거의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비볼이 카운터 위험에 노출되는 장면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베테르비에프의 잽이 나오면 비볼이 뒷다리를 구부리면서 카운터를 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볼이 이렇게 뒷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타이밍에 매우 짧은 펀치를 하나 더 던지면서 비볼로 하여금 밸런스와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 베테르비에프가 공격을 날리는 타이밍을 보시면 비볼의 발이 약간은 떨어져 있을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테르비에프는 1차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극단적으로 짧은 펀치를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에서 드미트리 비볼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베테르비에프를 밀어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밀리지 말자는 쪽이었습니다. 베테르비에프의 공격이 시작되면 1차전처럼 뒷다리를 구부리는 대신 뒷다리를 편 상태에서 뒷발을 뒤로 보내면서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에서 카운터를 쳤습니다. 이렇게 비볼은 1차전보다 거리를 훨씬 더 세밀하게 관리하려고 했고, 그 결과 패링을 활용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볼은 1차전처럼 밀리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카운터를 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르비에프의 러쉬가 들어오면 그대로 뒤로 물러나면서 기회를 포착했고, 카운터 역시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정밀하게 펀치를 날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비볼이 그냥 뒤로만 물러선 건 아닙니다. 베테르비에프의 주먹을 유도하고 동시에 자신도 카운터를 치기 위해 항상 리치 거리만큼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빠진 겁니다. 아무리 비볼이 빠르다고 해도 뒤로 빠지는 속도보다 베테르비에프가 앞으로 파고드는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 만약 베테르비에프가 펀치를 내지 않으면 비볼은 결국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1차전과 2차전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왔을 때 드미트리 비볼의 반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1차전에서는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크게 맞아도 카운터를 치기 위해 끝까지 움직였다면 2차전에서는 비슷하게 크게 맞아도 내 타이밍, 내 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그대로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비볼이 평소에 자주 보여주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비볼 세컨이 종아리를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하는 장면이 계속 잡히죠. 그만큼 이 경기에서 비볼의 하체 부담이 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테르비에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드미트리 비볼이 무리하지 않고 계속 뒤로 빠지면서 카운터를 치니까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인 파워가 자연스럽게 상쇄됩니다.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느린 베테르비에프 입장에서는 마치 꿈속에서 유령을 쫓아다니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3차전에서 이 구도를 뒤집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생각해봐도 솔직히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테르비에프가 3차전을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아투르 베테르비에프의 1차전과 2차전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베테르비에프는 상대의 가드 안쪽으로 앞손을 찔러 넣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이 앞손의 파워와 정교함 때문에 상대는 시선과 리듬이 빼앗기고 그 순간 뒷손인 오른손에 허를 찔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볼은 달랐습니다. 베테르비에프의 앞손이 나오면 순간 가드로 정확하게 막아내고 베테르비에프가 욕심을 내서 앞손을 약간만 길게 내더라도 그 앞손이 얼굴 쪽으로 향하는 찰나 번개처럼 라인을 벗어나 곧바로 카운터를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2차전에서는 아투르 베테르비에프는 비볼의 앞면을 바로 노리기보다는 우선 가드 위로 잽을 꽂아 넣고 그 가드가 흔들리면 후속타를 이어가겠다는 선택을 하고 나옵니다. 자, 경기 초반만 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라운드가 쌓일수록 비볼의 가드는 조금씩 벌어지고 심지어 투 스트레이트까지 허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볼은 이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서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기, 복싱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스포츠라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비볼의 가드는 크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비볼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 움직이면서 베테르비에프와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 결과 베테르비에프의 후속타는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볼이 카운터까지 성공시키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베테르비에프는 경기 내내 비볼의 가드, 특히 손목을 꾸준히 두드리면서 가드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었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비볼이 이렇게 가드를 축 늘어뜨리는 장면도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2차전에서 가드 위를 계속 두드리며 가드를 부수겠다는 전략은 어찌 보면 비볼이 너무 잘 버텼기 때문에 실패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1차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라운드가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베테르비에프 세컨에서는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바디 펀치를 주문합니다. 베테르비에프는 바디샷, 특히 오른손 바디샷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흐름을 단번에 가져오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건 방금 말씀드린 1차전 비볼 전략과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비볼은 베테르비에프와 타이트하게 붙은 상태에서 베테르비에프의 손이 몸통 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비볼의 펀치가 먼저 베테르비에프의 머리를 타격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베테르비에프 입장에서는 바디샷을 마음껏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바디를 노리는 순간마다 머리가 먼저 맞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테르비에프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차전에서 전략을 바꿉니다. 잽을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올려치면서 비볼의 이마 쪽으로 주먹이 향했습니다. 이렇게 잽이 비볼의 이마 쪽으로 향하면 비볼은 그 잽을 막기 위해 상체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볼의 몸통 쪽이 비게 되고 그 다음에 바디샷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베테르비에프 코치가 손짓으로 위로 치라는 몸짓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에서 베테르비에프는 1차전과 달리 자신의 잽이 비볼의 앞면을 정면으로 타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잽을 직접 맞히기보다는 가드 위를 치는 간접 타격이나 비볼의 턱이 아닌 이마 쪽으로 보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2차전에서는 1차전과 달리 비볼이 바디샷을 허용하는 장면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르비에프를 상대했던 다른 선수들과 달리 비볼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2차전은 비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기 후 허리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보면 2차전에서 허용했던 바디샷들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바디샷은 단순히 몸통 타격이 아니라 충격이 허리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바디샷 이후 허리 통증을 함께 호소하곤 합니다. 자, 베테르비에프는 1차전과 달리 2차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디샷을 꽤 많이 맞췄음에도 결국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구도로 3차전을 다시 하고 싶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베테르비에프의 1차전과 2차전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이었고, 이제부터는 경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서 남은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볼이 잽을 날리는 모습을 보면 왼쪽 골반을 먼저 돌리면서 앞손이 살짝 원을 그리듯 나가는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잽을 던지면 상대의 펀치라인에서 머리를 자연스럽게 빼면서 동시에 잽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두 선수의 공방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베테르비에프가 앞으로 살짝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비볼이 잽으로 정타를 맞췄는데 여기서 베테르비에프는 비볼의 앞손이 아래로 내려간 걸 알고도 가드를 계속 올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바디 타격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타를 대비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비볼이 바디가 비었다고 보고 연속으로 바디를 타격하는 순간 카운터를 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볼은 여기서 라이트 훅을 던지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립니다. 첫 번째는 베테르비에프의 턱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의도이고, 두 번째는 가드를 걷어내면서 그 다음에 들어갈 후속타를 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베테르비에프의 가드가 순간 열리자 어깨로 턱을 먼저 가려주고 곧바로 가드를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확률상 오른손이 날아오면 그 다음은 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볼의 왼손 바깥쪽으로 머리를 빼주고 있죠. 게다가 왼손이 지나가면 다음은 다시 오른손이 올 수 있으니까 왼손 가드를 높게 유지하면서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잽뿐만 아니라 펀치는 처음부터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비볼의 잽을 보면 출발할 때는 힘을 빼고 있다가 타격 지점 근처에서 스냅을 주듯이 순간적으로 힘을 실어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펀치를 출발할 때부터 힘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몸이 먼저 움찔하고 그 다음에 펀치가 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팔을 한번 당겼다가 다시 뻗는 동작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상대에게 미리 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볼처럼 불필요한 예비 동작 없이 제자리에서 스냅을 주듯이 펀치를 던지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자, 베테르비에프도 마찬가지로 사전 동작 없이 깔끔하게 주먹이 나가고 비볼 얼굴 앞에서 스냅을 주듯이 펀치를 연속적으로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볼의 앞손 카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복싱에서 알려진 카운터는 피하고 때린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비볼은 피하는 동작과 카운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비볼도 누군가에게 카운터 치는 방법을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빠지면서 뒷발로 먼저 지면을 딛고 앞발은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고 동시에 머리는 센터라인에 벗어나면서 그 상태에서 뒷손 카운터를 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비볼은 경기 중에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섞어 자신보다 훨씬 리치가 긴 상대로도 무리 없이 카운터 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베테르비에프 상대로는 뒤로 빠지면서도 뒷손이 아니라 앞손으로 먼저 펀치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베테르비에프는 펀치가 나오는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선수입니다. 게다가 파워까지 강하다 보니 스피드가 아주 빠른 편이 아님에도 카운터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쓰는 원투훅 콤비네이션의 속도를 보면 대략 0.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펀치가 짧고 강하게 날아오다 보니 비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대처럼 뒤로 빠지고 체중 이동까지 시켜가면서 여유 있게 카운터 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비볼이 욕심을 조금 부려 앞손이 아니라 뒷손 카운터를 노리는 순간 오히려 역으로 베테르비에프의 앞손 카운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두 선수의 능력치가 얼마나 높은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3라운드 이 시점부터 이 경기의 승부처라고 봤습니다. 이 장면부터 비볼은 베테르비에프가 공격 의사를 드러내더라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래에서 위로 펀치를 올려치면서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베테르비에프 역시 이런 비볼의 선택에 그대로 응수하면서 불과 3라운드 만에 난타전이 시작됩니다. 자, 이 장면부터 파워의 흐름이 베테르비에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비볼은 평소처럼 잽을 쳐내고 카운터를 노렸지만 베테르비에프는 잽 이후 더 짧은 주먹으로 곧바로 바디로 연결했고 그 결과 비볼은 바디샷을 그대로 허용하게 됩니다. 베테르비에프는 굉장히 거칠게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볼의 가드 위를 때렸는데도 머리가 크게 흔들리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시점부터는 말 그대로 뚫느냐 버티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장면에서는 베테르비에프가 비볼의 카운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바로 베테르비에프가 자랑하는 양손 바디샷입니다. 특히 마지막 한 방은 링 중앙에 있던 비볼을 링사이드까지 밀어낼 정도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볼은 흔들리지 않았고 위빙으로 베테르비에프의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이 바디샷이 주는 고통이 엄청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과 3라운드였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3라운드 종료벨이 울리기 직전 두 선수는 또 한 번 엄청난 수준의 공방전을 펼칩니다. 비볼은 베테르비에프가 계속 안쪽으로 파고드는 걸 계산하고 원투를 던진 뒤 뒤로 빠지면서 훅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베테르비에프는 비볼과의 파워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 경기를 KO로 끝내고 싶었던 건지 그 상황에서도 계속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비볼의 펀치가 먼저 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볼이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한 장면만 봐도 만약 3차전이 열린다면 비볼이 베테르비에프의 파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저도 생방으로 볼 때 정말 똑같은 표정 지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기는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명경기입니다.
자, 흐름을 잡았다고 판단한 베테르비에프는 4라운드에서 압박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결정적으로 4라운드 중반 베테르비에프에게 비보를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먼저 큰 오른손 훅으로 비보를 코너 쪽으로 더 깊숙이 몰아넣고 이어서 잽으로 비볼의 가드 위, 특히 손목을 두드리며 앞면을 더 단단히 닿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 순간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비어있는 사이드를 정확하게 타격하고 베테르비에프가 자랑하는 극단적으로 짧고 강한 리버샷과 레프트 훅을 연달아 꽂아 넣었습니다. 마지막 레프트 훅에 비볼은 크게 밀리지만 결국 이 위기 상황을 버텨냅니다. (4라운드는) 말 그대로 베테르비에프의 쇼타임이었습니다. 비볼이 자랑하던 앞손 패링 이후 카운터에 대해서도 베테르비에프는 같은 앞손 카운터로 맞대응하며 비볼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비볼도 이 패턴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더 이상 패링을 한 다음에 카운터가 아니라 패링과 동시에 카운터를 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테르비에프 펀치가 극단적으로 더 짧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비볼의 카운터 역시 더 극단적으로 짧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테르비에프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속 먹히던 패턴이 비볼의 달라진 카운터 방식에 막히자 살짝 다른 선택을 합니다. 비볼의 펀치가 자신의 앞면에 닿는 걸 감수하고 시차를 노려 펀치를 치는 방식이었죠. 베테르비에프 생각에는 패링과 앞손 카운터가 동시에 나왔으니 비볼의 가드가 비어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 공격이 통한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비볼은 그마저도 너무 빠르게 피해내고 심지어 이 장면에서는 경기 중에 살짝 웃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베테르비에프가 비볼의 가드 위를 치는 걸 정확도의 문제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공방전 끝에 막판에 정확하게 앞손을 비볼 턱에 꽂아 넣는 것을 보면 비볼의 가드를 계속 두드리는 것은 의도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라운드가 끝나고 베테르비에프는 코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면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이렇게 3, 4라운드 승부를 보기 위해 비볼을 끝까지 몰아붙였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비볼에게 큰 데미지가 없다면 베테르비에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라운드는 충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베테르비에프는 비볼의 체력을 깎기 위해 바디를 계속 노립니다. 이 장면에서는 앞손을 위로 페인트해서 비볼의 상체를 먼저 세운 뒤 양손을 동시에 펼쳐 어느 쪽이 바디로 들어올지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 오른손으로 바디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테르비에프는 원투를 비볼 가드 위로 가볍게 건드려 위를 신경 쓰게 만든 뒤 다시 한번 양손을 펼쳐 헷갈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바디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센 베테르비에프의 공격에도 비볼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정신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볼은 베테르비에프가 타격을 할 때마다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마치 풍선처럼 흐느적거리며 뒤로 빠집니다. 이런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힘을 빼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라운드부터는 비볼이 이제 승부를 보겠다고 판단한 듯 뒷다리를 나무처럼 단단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경기 초반에는 베테르비에프의 거센 공격을 물처럼 바람처럼 흘려보냈다면 5라운드를 지나면서 베테르비에프의 힘이 빠졌다고 느낀 건지 더 이상 뒤로만 빠지기보다는 버티면서 카운터를 노리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6라운드가 끝나고부터 저렇게 세컨이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베테르비에프를 보면 3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는 비볼의 카운터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안쪽으로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7라운드부터는 두 선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예전처럼 쉽게 파고들지 못합니다. 특히 방금 전에 설명드린 앞손을 높게 들고 바디를 쳐주는 패턴도 7라운드부터는 앞손을 아무리 높이 들어도 거리가 이미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경기 초반에 신나게 공격했던 대가를
베테르 BF는 7라운드 이후부터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풋워크와 스피드가 살아난 비볼의 쇼타임이 시작됐습니다. 베테르 BF의 엄청난 공격을 끝까지 방어하고 버텨낸 비볼도 대단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린 비볼의 세컨드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볼의 헤드코치는 게나디 마샤노프인데 상대에 맞춰 경기를 설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이 세기의 대결에서 3차전이 기대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선수 모두 3차전을 원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 과연 3차전에서 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선수의 실력은 완전히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법을 들고 나올지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